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생의 연이 이어진 엄마와 아기. 지인의 아는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울기만 했다고 한다. 배가 고픈 줄 알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줬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울음이 계속되자 엄마는 육아에 지쳐 혼잣말로 말했다. 내가 너한테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엄마는 그렇게 아기를 달래며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영아 돌연사는 종종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직접 겪으니 엄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에 찾아간 엄마는 스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스님은 잠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아기와 엄마는 전생에 인연이 깊었던 것 같구나. 아마 아가씨와 몸종 사이였던 것 같다. 아가씨가 심부름을 시키며 나중에 심부름 값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던 인연일 수 있다. 스님은 이어 말했다. 아기는 그 심부름 값을 받으러 이번 생에 찾아온 거겠지. 하지만 갓난아기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을 테니 아기가 간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게다. 연이 거기까지인 걸 어찌하겠느냐. 이제 그만 마음을 내려놓고 털어버리도록 하거라. 스님의 말을 듣고 돌아온 엄마는 문득 생각이 났다. 아기 침대 머리맡에 저금통을 놓아두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타나카시. 10여 년 전 나는 대학에 다니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던 고학생이었어. 일주일에 나흘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에서 용돈을 받아야 겨우 집세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지. 대학교 2학년 여름, 더위에 지친 어느 날, 나는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면 에어컨을 틀어주는 시민센터에 가서 리포트를 쓰곤 했어. 시민센터에는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지역정보 게시판이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과외 자리를 구하려고 벽보를 자주 확인했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벽보를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어. 그때는 마침 기말고사가 끝나서 시간이 있었고 집에 돌아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건이 딱 맞았지. 5,000엔이면 교통비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받은 남자는 다소 당황한 목소리였지만 일정을 정리한 뒤 친절하게 아르바이트를 확정해 주었어. 목소리로 보아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묘하게 힘이 빠진 듯한 인상이 남았지. 아르바이트 당일 아침부터 날씨가 무척 더웠어. 에어컨이 켜져 있을까 기대하며 타나카라는 문패가 걸린 아파트를 찾아갔어. 초인종을 누르자 남자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어. 어서 와요. 들어와요. 남자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서툰 듯했고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신발을 벗고 뒤따라 들어가며 인사를 했지. 방 안은 에어컨 덕에 시원했어. 그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청소 절차와 내가 할 일을 들었어. 무거운 물건과 쓰레기를 옮기고 버리는 간단한 일이었지. 타나카 씨는 내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가도 좋다고 했고 나는 게임과 책 같은 걸 가방에 챙겼어. 청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방은 금방 깨끗해졌어. 하지만 원래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청소를 마치고 나니 방은 텅 빈 느낌이었지. 타나카 씨는 나를 슬쩍 보며 말했어. 이제 슬슬 끝낼까. 그리고 수고했다며 하루치 1만 엔을 건넸어. 그는 다음 날도 반나절 동안 더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어.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 실례합니다. 타나카 씨 계신가요? 안에서 들어와.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 그의 목소리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 오늘도 반나절이면 돼. 봉투에 5,000엔을 넣어 책상에 두었어. 그는 내 손을 이끌며 방 안으로 데려갔어. 옷장 안에 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꺼낼 수가 없어. 내가 안에서 밀 테니 내가 밖에서 당겨줘. 옷장 안에는 옷이 가득해. 타나카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그가 신호를 주자 나는 가방 손잡이를 힘껏 당겼지. 가방은 무척 무거웠고 60kg은 좋게 넘을 듯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이 갑자기 쑥 빠져나왔어. 텅 빈 가방이었지. 그리고 그 순간 옷장 안에서 무언가가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 타나카 씨.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나는 서둘러 옷을 치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타나카 씨가 목을 매단 채 매달려 있는 걸 발견했어. 내가 꺼낸 가방이 그의 발판이었던 거야. 미친 듯이 밧줄을 풀려 했지만 로프가 단단해 맨손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어. 날카로운 물건들은 이미 전날 모두 버렸고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곧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어. 하지만 타나카 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지. 그의 유품은 거의 없었고 내가 이틀 동안 정리했으니 방은 깨끗한 상태였어. 봉투 속엔 5,000엔과 함께 유서가 들어있었어. 정리해고와 아내의 배신, 그리고 빚에 시달렸다는 내용과 함께 내게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 덕분에 나는 자살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경찰은 압수했던 5,000엔도 돌려주었어.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타나카 씨의 누나가 나를 찾아왔어. 그녀는 타나카 씨가 어떤 종교의 열성 신자였고 그 교리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 그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교리 때문에 나를 이용해 자신의 생을 마감한 거였지. 마지막으로 누나는 동생이 폐를 끼쳤다며 10만 엔을 주고 갔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타나카 씨의 의도대로라면 나는 사람을 죽인 셈이 되는 걸까? 11만 5천 엔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걸까? 세 번째 이야기, 건물주 할머니의 경고. 어떤 여자분이 서울 시내에 값싼 방을 얻었대. 이사 들어가던 날 건물주 할머니가 그 방의 화장실은 새벽에 넷만하면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이유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시고 정 가고 싶으면 내 방에 와서 화장실을 쓰라고 하셨어. 할머니는 바로 옆방에 사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며칠 동안 그 할머니 방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했대.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너무 깊이 주무시는지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여자분은 자기 방 화장실로 들어갔어.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서 안심하며 볼일을 보고 얼굴을 만지작거렸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세면대를 보던 순간이었어. 세면대와 자기 다리 사이로 어떤 여자가 얼굴을 쑥 내밀고 올려다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 잠시 후 밖에서 쿠당탕 소리가 나더니 건물주 할머니가 화장실로 뛰어들어오셨대. 그와 동시에 그 여자의 얼굴은 사라졌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또 왔네 라고 중얼거리시더니 오늘은 자기 방에 와서 자라고 하며 여자분을 데려가셨대. 그 후로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아예 화장실을 가지 않거나 근처 편의점 화장실을 사용했대. 결국 할머니가 화장실에 할머니 방과 통하는 문을 만들어 주셔서 그제야 안심하고 쓸 수 있었어. 그런데도 그 여자분은 아직도 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세면대 아래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대. 네 번째 이야기, 종이학의 저주. A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합격하여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학비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부담이었기에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밤 10시 A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지하철역을 나오는데 중년 여자가 접이식 책상을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제 딸의 수술이 성공하도록 같이 응원해주세요. 여자가 말하는 응원이란 난치병에 걸린 딸을 위해 천마리학을 접어주는 것이었다. A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기에 이런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손바닥 크기의 색종이로 학을 접어 여자가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건넸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주소와 연락처 서명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펜과 노트를 건네받은 A는 이미 여러 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정보도 기입했다. 며칠 뒤 지하철역 앞에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취객들과 시비가 붙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A는 곧 그 일을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종이학을 10개 접어서 보내주세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한 A는 어리둥절했다. 전화 건 사람은 계속 말했다.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A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무시해. 수신 거부하면 되잖아. A는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했다. 그러자 다음 날엔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다. 빨리 종이학을 20개 접어주세요.
왜 종이약을 안 접는 거예요? 전화와 메시지가 각기 다른 번호로 계속해서 왔다. 게다가 번호가 바뀔 때마다 요구하는 하기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제야 A는 서명할 때 자신의 주소까지 적었던 게 떠올랐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스트레스가 심해진 A는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다. 벨소리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게 된 A는 심지어 부모님의 전화까지 받지 않게 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된 부모님이 자취방을 찾았을 때 A는 방구석에서 웅크린 채 있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곧바로 A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A가 입원한 병실은 사인실이었다. 그곳에는 먼저 입원한 여자 B가 있었는데 B는 섭식장애로 고생 중이었지만 성격이 밝고 친절했다. B는 A를 잘 챙겨주었고 덕분에 A의 상태도 점차 안정되었다. 친구들도 병문안을 자주 왔고 A는 일주일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퇴원 날 A는 짐을 정리하면서 B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옆 침대에 누워있던 B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 종이약을 접어주세요. 네. 현재 A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마을의 저주. 귀신이 많은 곳을 알려줄게. 일단 도로 이정표에는 귀신이 많다고 해. 그들은 엎드린 자세로 이정표에 걸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다가 운전자가 만만해 보이면 그대로 내리꽂는다고 해.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에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트럭이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반전복 사고가 났다고 해. 보통 귀신은 차에 달라붙지만 그 귀신은 운전자에게 바로 꽂혀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더라. 귀신들은 쇳소리를 매우 좋아한다고 해. 그래서 구판에서는 꽹과리, 징, 방울 같은 악기가 빠지지 않는 거래. 어떤 무당은 도로에서 짓궂은 귀신을 만나면 바닥에 동전을 던지고 지나가는데 그 소리에 귀신의 시선이 잠깐 집중된다고 해. 비슷한 이유로 집에 종을 다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 식당이나 술집에 다는 건 괜찮대. 허기진 귀신들이 종소리에 이끌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엎혀 가게로 들어간다고 하지. 도로 위의 귀신들은 눈이 매우 크다고 해. 자유로 귀신처럼 말이야. 대부분의 귀신은 멍하니 서 있지만 죽은 지 오래되어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인지하는 귀신은 장난을 많이 친대. 사람에게 가위를 눌리거나 놀래키는 귀신들이 바로 그런 종류래. 형상을 기괴하게 바꾸는 귀신들은 오래 묵은 영혼들이라고 해.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기도터에는 잡귀가 많아. 신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영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더라. 한 무속인은 바닷가에서 물에 부른 남자 영가를 장군님으로 모시고 갔다고 해. 가장 무서운 귀신은 수살귀와 무당령이래. 특히 무당령은 무속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신인지 잡귀인지 구분하기 어렵대. 제대로 된 무당만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지. 어떤 무당은 잡귀를 손님에게 붙여 고통을 주고 다시 자기에게 오도록 만든대. 이런 무당은 신이 아닌 허주 잡귀가 실린 거라고 해. 이 잡귀들은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해서 무당집을 자주 가지 말라고 권하지. 한 번은 신 행세를 하며 오랫동안 무당의 몸에 붙어있던 악귀가 어떤 사찰에서 용한 무당에게 들통나자 그 무당을 죽이고 도망갔다고 해. 결국 여러 무속인을 죽인 후 다른 무당에게 잡혀 천도되었는데 지은 죄가 많아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했대. 물귀신이 꼭 물에만 있는 것은 아니래. 한 사찰에 늪에 있던 수살귀가 보살을 감아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지. 이 수살귀들은 바다나 강에서 육지로 조금씩 나오기도 한다고 해. 사람들이 모텔방에 붙여둔 부적을 떼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 모텔방에서 사람이 죽으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잘 붙는다고 해. 또 거울을 조심해야 해. 버려진 거울은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해. 거울을 통해 귀신들이 줄줄이 나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영안이 없는 사람도 돼지나 닭의 피로 의식을 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는데 한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된대. 다른 문화에서 온 귀신들은 천도하기 어려워. 특히 일본의 악귀들은 원한이 강해서 한국 무속 신앙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을 천도하지 않고 매일 모시기 때문에 영가들도 힘이 강하다고 하지. 전북의 폐 유치원에는 저승사자도 못 데려가는 무서운 악귀가 있다고 해. 200년 묵은 악귀인데 무속인들이 협상을 통해 간신히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대. 악귀보다 더 무서운 건 노한 신이래. 신이 화가 나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래. 어느 마을에서 성황나무를 잘못 자른 뒤 마을 사람들 전부가 악몽에 시달리며 빙의가 되었고
결국 마을 전체가 비워졌다고 해. 결론은 이거야.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지. 여섯 번째 이야기, 묵묵부답 아저씨. 초등학교 1학년 때 아파트 3층에 살았었어. 1층에 친구가 살아서 자주 놀러가곤 했지.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친구 집에 놀러가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집에 없나 싶어서 돌아가려던 찰나 문이 열리더니 낯선 아저씨가 나왔어. 친구 집에는 항상 친구랑 친구 어머니만 있었는데 아저씨가 나오니 순간 아빠인가 하고 생각했지. 친구 아빠가 컴퓨터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철수 친구인데요. 철수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만 했어.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나는 그저 따라 들어갔어. 아저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 옆에 가서 구경해보니 해리포터 게임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 파일을 못 찾는 것 같아서 내가 말했지. 아저씨, 이게 그 파일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어릴 때 나는 말이 많았거든. 그래서 아저씨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 하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묵묵부답이었어. 계속 대답이 없으니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 나는 서둘러 말했지. 안녕히 계세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3층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엄마에게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며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소름이 돋아. 그 아저씨는 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일곱 번째 이야기, 잿밥. 내가 한 10살쯤 되었을 때 일이야. 할아버지 먼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 솔직히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슬프기보다는 어린 마음에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 동생은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랑 나만 장례식장에 가고 동생이랑 할머니는 집에 남기로 했어. 출발 직전에 할머니가 나만 따로 부르시더니 앞에 앉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갑자기 내 머리에 뭐가 붙었다면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싹둑 자르셨어. 많이 자르신 건 아니고 대여섯 가닥 정도 잘라서 돌돌 말아 라이터로 살짝 그슬리시더니 쌀이랑 대추랑 함께 종이에 싸서 내게 주셨어. 이거 장례식장 가면 휴지통에 꼭 버려라. 나는 쌀이랑 대추는 왜 넣냐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내 머리카락을 쥐가 먹으면 안 되니까 대신 먹으라고 넣은 거다 하셨어. 나는 그냥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고 그걸 들고 장례식장으로 갔어. 할머니는 평소에도 문지방 밟지 말라거나 추하른 날 행동을 조심하라며 이런저런 걸 많이 지키라고 하셨거든.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석에 그 종이 뭉치를 버리고 아빠 옆에 있다가 금세 잠들었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10살짜리가 얼마나 버티겠어. 그래서 절도 안 시키고 용돈만 조금 받고 그냥 잠들었지. 평소에 나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아.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꿈을 꿨어. 지금 생각하면 가위에 눌린 거였을지도 몰라. 눈은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장례식장 바닥에 누워 하늘만 보고 있었어. 그때 어디선가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너무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동자를 굴려봤어. 그런데 머리가 빗자루처럼 산발이 된 여자가 손목과 발목이 뒤틀린 채로 뛰어다니고 있었어. 내가 아까 종이 뭉치를 버린 쓰레기통 주변에서 말이야.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으며 모기 상모처럼 덜그덕거리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긴 손톱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캬각하게 하는 소리가 났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 어찌 벌써 여물했니? 살도 뼈도 죄 타고 머리채만 남았구나. 벌써 잿밥도 얻어먹은 줄은 몰랐지. 아깝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내 길동무로 삼을 텐데. 그 여자는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더니 종이 뭉치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나는 그 일이 너무 무서워서 며칠 동안 울고불고 잠도 못 자고 난리였어.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 이후로 나는 이런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 여덟 번째 이야기, 죽었다던 친구들. 큰 나이가 지금은 9살인데 그 일이 일어난 건 아이가 4살 때였어. 당시 아이는 말이 많이 느린 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언 터지듯 말을 하기 시작했지.
나는 열심히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베란다에 널고 있었고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하고 있었어. 아이 혼자 웃고 떠들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 나는 상상의 친구들이라 생각하며 장난감 정리를 시키려고 말했지. 이제 다 놀았으니까 장난감 정리할까?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친구들이 더 놀고 싶어 해서 안 돼요. 이제 우리 저녁 먹어야 하니까 친구들도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까? 나는 아이의 상상 속 친구들에 맞춰 장단을 맞추고 있었지.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말했어. 친구들이 전부 죽어서 집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멍해졌어. 여차저차 장난감을 치우고 아이와 밥을 먹고 목욕을 시킨 뒤 잠자리에 눕혔어. 그날 남편은 비상근무로 퇴근을 못하고 있었어. 방 안에는 수면등 하나만 켜둔 채 아이와 누워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발 있는데 친구가 누워 있으니까 발로 차지 않게 조심하세요. 친구들이 발로 찰까봐 걱정돼서 엄마만 보고 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곧바로 아이를 들쳐안고 차 키만 들고 집을 나서 친정으로 향했어.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제발 빨리 오라고 부탁했지. 나중에 남편이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어. 그 친구들은 이제 또 안 오니? 그러자 아이가 말해주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대. 그때 친구들은 몇 명이었어? 하고 물으니 아이는 차분히 말했어. 5명이요. 9번째 이야기, 실성한 웃음. 우리 이모가 겪은 일이야. 이모는 혼자 살고 계셔. 어느 날 오전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신발장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가셨어. 부엌 싱크대 위에 접시, 건조대와 찻장에 어떤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얼굴은 퍼렇다 못해 시커멓고 실성한 사람처럼 깔깔대며 웃고 있더래. 이모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만 멍해졌고 곧바로 신고를 하려고 거실로 뛰어갔어. 그 순간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급히 부엌으로 다시 달려가 보니 찻장이랑 건조대가 다 무너져 있었대.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후에 벌어진 일이야. 며칠 뒤에 옆동에 사시던 할머니가 우울증을 앓다가 건조대에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거든. 그 사건으로 아파트가 큰 소란이 일어났대. 이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그 집에서 이사를 가셨어. 10번째 이야기, 지하철에서 본 섬뜩한 손. 그날은 야간 근무 중이었다. 막차가 떠난 후 남아있는 승객들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플랫폼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방화 방면에 맨 끝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고장인가 싶어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요. 그러자 상황실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설마 우목표 쪽 마지막 도어? 제가 일단 강제로 닫아볼까요? 아니, 절대 건들지 말고 그냥 와. 그 직원의 반응이 이상해서 친구는 뭔가 싶어 다시 돌아봤다. 그런데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 직원이 문제의 위치를 바로 알아챈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3개월쯤 지난 후 또다시 야간 근무 중에 마지막 정리를 위해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그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다. 친구는 고장인가 싶어 다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 스크린 도어와 승강장 사이에 놓여있는 나이키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 술에 취한 취객이 놓고 간 것 같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친구는 말했다. 저번에 열렸던 그 스크린 도어가 또 열려 있어요. 여기 운동화가 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운동화를 주우려 다가가는데 상황실 직원이 황급히 소리쳤다. 줍지 마. 그냥 놔두고 거기 있어. 이후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게. 그때 운동화는 그냥 평범한 운동화였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 신던 사람이 뒷굽을 접어 신었던 것 같았지. 뭔가 큰일이 난 건가 싶어서 혹시 누가 선로로 떨어졌나 하고 승강장 아래를 봤어. 하지만 아무도 없더라고. 김이 빠져서 그냥 운동화를 주우려 했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말이야. 그때 멀리서 상황실 직원이 뛰어오면서 욕을 퍼부었어. 왜 저러나 싶어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뛰어와서는 내 뺨을 여러 대 때리더라. 아픈 뺨을 붙잡으며 물었지. 왜 때리세요?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했다. 집에 가라.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
다음 날 친구가 그 직원에게 물었을 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직원은 말했다. 내가 운동화를 잡고 있을 때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나와 반대쪽 운동화를 잡고 있었어. 순간 이러다 넌 죽겠구나 싶어서 욕을 하고 정신이 나간 건가 싶어 뺨을 때린 거야. 나중에 친구는 그 스크린 도어에 얽힌 과거를 알게 되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기 전 한 여자가 남자친구와 싸운 후 홧김에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섬뜩한 이야기가 더 있었다. 한 나이든 직원은 말했다. 문제의 스크린 도어 뒤에서 한 여자애가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어. 아저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늦게 내렸어요. 처음엔 정말 사람인 줄 알고 놀라서 상황실에 전화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스크린 도어 뒤에는 사람이 설 공간이 없었어. 다시 유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지. 또 다른 직원은 CCTV로 그 스크린 도어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고장인가 싶어 보는데 스크린 도어 뒤에서 여자애가 머리만 내밀고 CCTV를 보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 놀라서 다시 확인했을 때는 이미 스크린 도어가 닫혀 있었다. 친구는 소집 해제될 때까지도 그 스크린 도어가 여러 번 열려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11번째 이야기, 히로시마 맨션. 옛날 히로시마에 살던 시절, 그때만 이런저런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기억을 이야기할게. 그날은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어. 부모님이 운동회에 와주셔서 점심을 함께 먹고는 곧바로 돌아가셨어. 운동회가 끝난 건 오후 5시 무렵이었고 나는 지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 우리가 살던 맨션에 도착하니 집엔 아무도 없더라고. 나는 방에 들어가 그대로 잠을 청했어. 그런데 잠결에 화장실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어. 나는 어머니가 계신 줄 알고 화장실로 가서 오늘 너무 지쳤어 라고 말했지. 그러자 거실 쪽에서 아버지가 오늘은 외식이라도 하러 갈까? 라고 하셨고 나는 배 안 고프니까 그냥 잘래. 라고 대답했어.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지. 그때 어머니가 혀를 차던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잠들었다가 눈을 뜬 건 밤 12시 무렵이었어. 배가 고파져서 거실로 향했는데 그때도 화장실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왔어. 돌아보니 어머니가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계셨어. 나는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엄마,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 그러자 어머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 너 따위랑 상관없잖아. 죽여버릴까 보다. 그 외에도 뭔가 말을 더 하셨던 것 같은데 충격이 너무 커서 그 기억은 나질 않아. 겁에 질려 나는 정신없이 거실로 달려갔어.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위에 편지에 한 장이 놓여 있었어. 편지 내용을 정확히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 어서 돌아오렴. 오후에 같이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늘은 네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간식과 저녁밥을 부엌에 준비해뒀어. 배고파지면 먹으렴. 어두운 거실에서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어. 다행히 부모님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셨고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나.